강남의 밤은 차가운 비로 흠뻑 젖어 있었다. 네온사인이 아스팔트 위에 번들거리는 색의 강을 만들었지만 그 화려함은 도시의 냉혹한 구석까지는 닿지 못했다. 강서연은 낡은 상가 건물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남루한 옷은 빗물을 머금어 축축했고 얼굴에는 일부러 묻힌 검댕이 비와 섞여 흘러내렸다. 그녀는 배고프고 지친 행색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맞은편의 초호화 호텔 아우라 팰리스를 향해 있었다. 저 거대한 성체는 그녀가 몇 달 동안 추적해온 거대한 부패의 심장부였다. 기업 내부 비리 조사국의 최정예 요원인 그녀에게 이번 임무는 단순한 비리 조사를 넘어 국가 경제를 좀먹는 거대한 악의 뿌리를 뽑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뿌리는 너무나 깊고 단단해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파고들어야만 했다. 그때였다. 서연의 시야에 한 노파가 들어왔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빗속을 헤매는 노파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값싸 보이는 낡은 옷은 비에 젖어 몸에 착 달라붙어 있었고 손에 든 비닐봉지에는 빈 병 몇 개가 전부인 듯했다. 노파는 차가운 빗줄기를 피하려 했으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임무 중에는 불필요한 접촉을 피해야 한다는 원칙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차가운 비를 맞으며 떨고 있는 노파의 모습에서 오래전 돌아가신 자신의 할머니를 떠올렸다. 그녀의 강철 같던 결심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저 노파를 그냥 내버려 둔다면 오늘 밤 이 차가운 도시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랐다. 결국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천천히 노파에게 다가갔다. 인기척을 느낀 노파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서연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비가 많이 오는데 잠시 어디 들어가서 피하시는 게 좋겠어요. 노파는 대답 대신 마른 기침을 몇 번 했다. 앙상한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냈다. 잠입 임무를 위해 지급된 최소한의 경비였지만 지금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노파의 차가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제가 따뜻한 국물이라도 한 그릇 사드릴게요. 저랑 같이 가세요. 노파의 눈이 잠시 흔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노파를 부축하여 길을 건넜다. 그녀의 목표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 바로 눈앞에 거대하게 서 있는 아우라 팰리스 호텔의 1층 레스토랑이었다. 어차피 저곳은 감시해야 할 대상이었고 오늘 밤 이 예기치 않은 상황은 어쩌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저 화려하고 오만한 곳에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가 보고 싶다는 묘한 반항심이 솟구쳤다. 회전문을 통과하자마자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바깥의 차가운 비바람은 온데간데 없고 부드러운 조명과 은은한 클래식 음악, 그리고 값비싼 음식 냄새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에서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우아하게 식사를 즐기고 있었다. 그들의 세계와 서연, 그리고 노파의 모습은 마치 다른 차원에서 온 것처럼 이질적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입구에 서 있던 직원이 그들을 발견하고는 질겁하며 달려왔다. 그는 노골적인 혐오감을 얼굴에 드러내며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여기는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닙니다. 당장 나가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정중함을 가장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경멸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를 무시하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 순간 더 높은 직급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다가왔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는 가슴에 총괄 매니저 최진혁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었다.
그는 위아래로 서연과 노파를 훑어보더니 역겨운 것을 본 듯 미간을 찌푸렸다. 이분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 레스토랑의 격조를 떨어뜨릴 셈인가요? 최진혁의 차가운 목소리에 주변의 시선이 모두 그들에게로 쏠렸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자신들을 향한 경멸의 시선들을 온몸으로 느끼며 곁에 있는 노파의 어깨가 움츠러드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노파를 자신의 등 뒤로 살짝 감추며 최진혁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돈은 낼 겁니다. 서연이 주머니에서 젖은 지폐를 꺼내 보이자 최진혁은 코웃음을 쳤다. 그 돈으로 우리 레스토랑에서는 물 한 잔도 못 마십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놓습니까? 당신들 같은 사람들은 우리 고객들의 식사를 방해할 뿐입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어서 나가세요. 경비 부르기 전에. 그의 오만한 태도는 서연의 인내심을 시험했다. 그녀는 이곳의 내부 구조와 직원들의 반응을 관찰하기 위해 일부러 소란을 일으킬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한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그의 태도는 그녀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다. 서연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손님을 외모로 판단하고 내쫓는 것이 이 레스토랑의 방침입니까? 최진혁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감히 거짓골을 한 계집애가 자신에게 대든다는 사실에 모욕감을 느낀 듯했다. 그는 턱짓으로 보안 요원들을 불렀다. 건장한 체격의 남자 2명이 다가와 서연과 노파의 양옆에 섰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더 이상 우리 레스토랑의 분위기를 흐리지 말고 썩 꺼지십시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주변 손님들은 이제 흥미로운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 노골적으로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서연은 여기서 더 저항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를 상기하며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은 물러나야 할 때였다. 그녀는 노파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할머니, 죄송해요. 다른 곳으로 가요. 바로 그때 침묵을 지키고 있던 노파가 입을 열었다. 너무나 작고 쉰 목소리여서 하마터면 듣지 못할 뻔했다. 여보게, 최 매니저. 노파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최진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춥고 배고픈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깊고 서늘한 빛이 담겨 있었다. 최진혁은 잠시 당황했다. 이 노파가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아는지 의아했지만 곧 무시하기로 했다. 뭐라고요? 이제 와서 빌어도 소용없습니다. 어서 이들을 끌어내. 하지만 노파는 그의 명령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소란스러운 레스토랑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했다. 내가 이 호텔을 처음 세웠을 때 내세웠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나? 모든 손님은 왕처럼이라는 말이었지. 그 손님의 옷차림이나 지갑 사정이 아니라 우리 문을 열고 들어온 모든 사람에게 존중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뜻이었네. 노파의 말에 최진혁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 노망난 할머니가 대체 무슨 매? 그러나 노파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레스토랑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자네는 지금 그 원칙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네. 자네의 오만함과 편견으로 아우라 팰리스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어. 자네는 이곳에 있을 자격이 없네. 노파의 말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서연조차도 이 예상치 못한 전개에 놀라 노파를 바라보았다. 춥고 배고파 보이던 그저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 모습 뒤에는 거대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듯했다. 최진혁은 이제 분노를 넘어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기가 막히는군. 당신이 뭘 안다고 짓거리는 거야? 보안팀, 뭐 하나.
당장 이 여자들을 길바닥으로 내쫓아. 보안 요원들이 서연과 노파의 팔을 잡으려고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몸을 틀어 그들의 손길을 피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갑자기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모두 손대지 마. 검은색 양복을 입은 비서실장 차림의 남자가 몇 명의 수행원과 함께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최진혁과 보안 요원들을 지나쳐 높아 앞에 멈춰 서더니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이렇게 누추한 곳에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가 늦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에 레스토랑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최진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손님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숨을 죽였다. 서연 역시 충격에 휩싸인 채 자신이 방금 전까지 부축하고 있던 초라한 노파를 바라보았다. 회장님. 그 단어의 무게가 레스토랑 전체를 무겁게 짓눌렀다. 레스토랑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 서연과 노파를 향해 쏟아지던 경멸과 조롱의 시선은 이제 당혹감과 불신, 그리고 뒤늦은 공포로 바뀌어 있었다. 회장님이라는 한마디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사고를 마비시키기에 충분했다. 특히 총괄 매니저 최진혁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눈은 비서실장과 자신이 방금 내쫓으려 했던 노파 사이를 미친 듯이 오갔다. 박선아 회장은 더 이상 추위에 떠는 초라한 노파가 아니었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폈고 그 순간 낡고 젖은 옷에도 불구하고 감출 수 없는 위엄이 그녀의 전신을 감쌌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롭게 최진혁의 심장을 꿰뚫었다. 최진혁 매니저, 내일 아침 감사팀이 이곳으로 올 걸세. 자네는 모든 업무에서 손 떼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게. 그것은 선고였다.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한치의 자비도 없는 결정이 담겨 있었다. 최진혁은 무언가 변명하려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입술은 그저 물고기처럼 뻐끔거릴 뿐이었다. 그의 화려했던 경력이, 그의 오만했던 세계가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박 회장은 그에게 더 이상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돌려 곁에 서 있는 강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강철 같던 눈빛이 서연을 향할 때 아주 미세하게 부드러워졌다. 아가씨, 나 때문에 놀랐겠군. 우선 여기서 나가지. 우리에겐 할 이야기가 아주 많을 것 같으니. 그녀는 자연스럽게 서연의 팔을 잡았다. 그 온기는 아까 빗속에서 서연이 느꼈던 차가운 체온과는 전혀 달랐다. 윤 실장의 지시에 따라 수행원들이 길을 열었다. 그들은 수군거리는 손님들과 넋이 나간 직원들 사이를 지나 레스토랑의 뒷문으로 향했다. 아무도 감히 그들의 앞을 막아서지 못했다. 칠흑같이 어두운 주차장에는 고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다. 수행원 중 한 명이 재빨리 차 문을 열었고 박 회장과 서연은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다. 차가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강남의 밤속으로 사라졌다. 차 안은 숨 막힐 듯이 조용했다. 서연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을 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다. 상황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단순한 동정심으로 시작된 행동이 그녀를 태풍의 눈 한가운데로 데려온 것이다. 아우라그룹의 창업주 박선아 회장. 그녀는 이번 임무의 핵심 정보와는 전혀 다른 예상 밖의 변수였다. 서연은 요원으로서의 본능을 되찾으려 했었다. 그녀는 옆자리의 박 회장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녀는 정말 부패한 경영진의 피해자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더 복잡한 권력 투쟁의 일부인가?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분석해야 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오늘 밤의 일은 그녀에게 위기이자 동시에 절호의 기회였다.
차는 한남동의 한적한 언덕에 위치한 고풍스러운 저택 앞에 멈춰 섰다. 굳게 닫혀 있던 철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차는 잘 가꿔진 정원을 지나 현관 앞에 섰다. 윤 실장이 다시 문을 열어주었고 박 회장은 서연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저택 내부는 겉보기와는 달리 현대적이면서도 기품 있는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다. 박 회장은 윤 실장과 다른 수행원들에게 물러가라는 손짓을 했다. 거실에는 따뜻한 벽난로가 타오르고 있었다. 박 회장은 서연을 푹신한 소파에 앉게 하고 자신도 맞은편에 앉았다. 잠시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벽난로의 장작 타는 소리만이 맴돌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박 회장이었다. 우선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군. 오늘 밤 아가씨가 아니었다면 난 아마 그 차가운 길 위에서 밤을 새웠을지도 모르지. 서연은 대답 대신 박 회장을 조용히 응시했다. 지금은 그녀가 말을 할 때가 아니었다. 박 회장은 그런 서연의 신중한 태도가 마음에 든다는 듯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내 꼴이 우스웠겠지. 내가 세운 회사에서 내가 임명한 직원에게 문전박대를 당했으니 말이야. 하지만 난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네. 내 평생의 노력이었던 아우라가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를.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 아우라 그룹을 맨손으로 일궈낸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작은 식당에서부터 시작해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 그룹을 만들기까지의 파란만장한 삶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그리고 은퇴 후 경영권을 물려준 아들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유일한 혈육인 손자 이강준에게 모든 것을 맡겼던 과거를 이야기했다. 나는 강준이를 믿었네. 내 손자니까. 하지만 그 아이는 내 기대를 배신했지. 녀석은 회사를 자신의 사금고처럼 여기고 온갖 불법적인 일들을 저지르며 아우라의 명성을 더럽히고 있었어. 내부 고발을 몇 번 받았지만 증거가 없었지. 놈은 아주 교묘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웠으니까. 그래서 내가 직접 거리로 나선 걸세.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진실을 보기 위해서. 이야기를 마친 박 회장은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한 기업의 총수로서의 날카로움과 한 인간으로서의 진솔함을 동시에 담고 있었다. 아가씨, 당신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아까 그 상황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지. 오히려 그들의 오만함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어. 당신 대체 누구지? 예상했던 질문이었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골랐다.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도 없었다. 그녀는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 자신을 포장하기로 했다. 저는 아우라 그룹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입니다. 몇 년 전 아우라 건설의 부실 공사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돈과 권력으로 모든 진실을 덮어버렸죠. 그것은 완벽한 거짓말은 아니었다. 과거에 실제로 아우라 건설과 관련된 비리를 조사한 적이 있었고, 그때의 희생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느꼈던 것은 사실이었다. 서연의 눈빛에 스치는 진실된 분노를 본 박 회장은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의 손자가 저지른 또 다른 악행에 깊은 슬픔을 느끼는 듯했다. 서연은 말을 이었다. 그래서 저는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비리를 파헤쳐서 세상에 알리고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들겠다고. 지난 몇 달간 이렇게 거리에서 생활하며 정보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박 회장에게 협력의 명분을 제공하고 동시에 자신의 진짜 목적을 숨길 수 있는 최적의 시나리오였다. 박 회장의 눈이 빛났다. 그녀는 서연에게서 과거 자신의 젊은 시절과 같은 강인한 의지를 보았다. 그랬군. 내 손자가 그런 짓까지 저질렀을 줄이야. 정말 미안하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아가씨, 나와 손을 잡지 않겠나? 우리는 같은 적을 가지고 있어. 나는 내부에서, 아가씨는 외부에서 그들을 흔드는 거지. 내가 아가씨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겠네. 자금, 정보, 인력, 뭐든지 말하게.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국가의 지원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내부 정보를 이제는 회사의 주인을 통해 직접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연은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 회장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계획은 제가 주도합니다. 그리고 제 방식대로 움직일 겁니다. 박 회장은 흔쾌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아가씨의 그 당돌함이 마음에 드는군. 이제부터 우리는 동지야. 그녀는 서연에게 손을 내밀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다. 재벌 총수의 부드럽지만 강한 힘이 느껴지는 손과 거리의 여자로 위장한 특수요원의 굳은 살 박인 손이 굳게 맞잡혔다. 차가운 강남의 밤, 가장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여자의 위험한 동맹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이틀 후 박선아 회장의 개인 서재에서 강서연은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저는 아우라 팰리스의 직원으로 잠입해야 합니다. 손님이나 외부 협력업체로는 접근할 수 없는 내부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좋은 위치는 청소부입니다. 누구의 의심도 사지 않고 호텔의 모든 곳을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직책이죠. 박 회장은 서연의 대담한 제안에 잠시 말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소중한 동맹을 그런 굳은 일로 내몰고 싶지 않았다. 아가씨, 너무 위험하지 않겠나?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내가 신분을 하나 만들어주면 관리직으로 들어갈 수도.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관리직은 모두의 주목을 받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깊숙이 파고들려면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바닥부터 샅샅이 훑어야만 뱀의 굴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녀의 확고한 태도에 박 회장은 결국 설득당했다. 서연의 눈빛에서 그녀는 단순한 복수심이 아닌 진실을 밝히려는 전문가의 냉철한 의지를 읽었다. 박 회장은 윤 실장을 불러 서연의 계획을 전달했다. 신분 위장은 완벽해야 했고 채용 과정은 그 어떤 특혜도 없이 자연스러워야 했다. 윤 실장은 박 회장의 의도를 즉시 파악하고 조용히 고개를 숙인 뒤 서재를 나섰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일주일 뒤 강서연은 김민지라는 이름의 새로운 신분으로 아우라 팰리스 호텔의 신입 청소부 면접을 보고 있었다. 가난한 지방 출신, 고등학교 졸업 후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서울로 상경한 20대 여성.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이력이었다. 그녀는 일부러 어수룩하고 절박한 표정을 지으며 면접관의 질문에 성실히 답했고 까다롭지 않은 채용 절차를 무사히 통과했다. 다음 날부터 그녀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다. 빳빳한 회색 유니폼을 입은 서연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호텔의 지하에 위치한 직원 전용 공간에 모였다. 베테랑 청소, 반장인호 여사는 날카로운 눈으로 신입들을 훑어보며 쉴 새 없이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여기가 놀이터인 줄 알아?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하루도 못 버텨. 특히 너, 김민지, 멍하니 서 있지 말고 걸레라도 하나 더 챙겨. 서연은 묵묵히 고개를 숙이며 지시에 따랐다. 일부러 어설픈 모습을 보이자 동료들의 경계심은 금세 무뎌졌다. 그들은 서연을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시골 처녀로 여겼다. 육체적으로 고된 노동이었지만 서연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위장이었다. 그녀는 땀 흘려 복도를 닦고 객실의 쓰레기통을 비우면서
동시에 호텔의 모든 것을 머릿속에 입력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단순한 청소부의 눈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도를 오가며 CCTV 카메라의 위치와 사각지대를 파악했다. 직원들의 교대 시간과 동선, 보안 요원들의 순찰 패턴을 외웠다. 휴게실에서 동료들이 무심코 내뱉는 뒷담화 속에서 호텔 내부의 권력 관계와 소문들을 걸러내어 정보를 수집했다. 그녀에게 호텔은 거대한 체스판이었고 그녀는 가장 낮은 곳에서 판의 전체를 읽고 있었다. 잠입 며칠 만에 그녀는 첫 번째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매일 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식자재 납품 구역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서류상으로는 최고급 와인과 식재료들이 대량으로 입고되는 시간이었지만 서연이 창고 청소를 핑계로 확인했을 때 실제 재고는 장부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누군가가 장부상의 물품들을 중간에서 빼돌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서연은 그 배우를 찾기 위해 며칠 동안 납품 구역 주변을 맴돌았다. 그리고 마침내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를 포착했다. 최진혁 매니저였다. 그는 인적이 끊긴 심야의 납품 트럭 기사와 은밀하게 만나 몇 개의 상자를 자신의 차로 옮겨 실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매우 조심스러웠고 마치 약속된 연극처럼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그들이 만나는 장소는 기가 막히게도 주차장의 CCTV가 전혀 비추지 않는 사각지대였다.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다. 이것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의 일부였다. 서연은 최진혁의 뒤를 밟고 싶었지만 자신의 위치에서는 불가능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었다. 그녀는 대신 호텔 내부의 다른 증거들을 찾는 데 집중했다. 특히 CCTV의 사각지대, 최진혁이 이용했던 주차장 외에도 호텔 곳곳에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듯한 눈먼 공간들이 더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호텔의 전체 설계도를 입수해야 했다. 그러나 일개 청소부가 그런 고급 정보에 접근할 수는 없었다. 서연은 며칠을 고민한 끝에 시설 관리팀 사무실을 노리기로 했다. 야간 청소를 담당하게 된 어느 날 밤 그녀는 오 여사에게 배탈이 난 척하며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동료들의 시선에서 벗어난 그녀는 어두운 복도를 따라 시설 관리팀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그녀의 훈련 과정에 포함된 기초적인 장애물일 뿐이었다. 그녀는 청소 카트에서 꺼낸 얇은 철사와 오핀을 이용해 몇 번의 시도 끝에 조용히 자물쇠를 푸는 데 성공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선 그녀는 곧장 설계도가 보관된 캐비닛으로 향했다. 캐비닛 역시 잠겨 있었지만 그녀의 손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열렸다. 그녀는 재빨리 호텔의 보안 시스템 설계도를 펼쳤다. 그리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모든 페이지를 촬영하기 시작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순찰 중인 보안 요원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녀의 손은 흔들림 없이 촬영을 계속했다. 마지막 페이지까지 찍고 설계도를 원상태로 돌려놓은 그녀는 소리 없이 사무실을 빠져나와 캐비닛과 사무실 문을 다시 잠갔다. 그녀가 청소 카트로 돌아왔을 때 보안 요원은 막 복도의 코너를 돌고 있었다. 그날 밤 늦게 자신의 비좁은 고시원 방으로 돌아온 서연은 촬영한 설계도 파일을 박 회장 측에 전송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목격한 호텔 내부의 상황과 최진혁의 움직임에 대해 상세히 보고했다. 그녀의 보고서에는 단순한 사실 나열을 넘어 횡령된 물품들이 오가는 경로와 자금 세탁의 가능성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까지 담겨 있었다. 보고를 받은 박 회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의 침묵은 분노와 실망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자신의 눈을 피해 바로 그 심장부에서 이런 거대한 부패가 자라나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참담함을 느꼈다.
서연은 보고를 마치며 다음 계획을 이야기했다. 이제 최진혁이 누구와 접선하는지, 그리고 빼돌린 물품들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놈들의 꼬리를 잡을 기회를 엿보겠습니다. 아우라 펠리스라는 화려한 성체에 작은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가장 낮은 곳에서 한 명의 청소부가 거대한 부패의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첫 번째 돌을 놓은 것이었다. 밤의 어둠 속에서 서연의 눈은 다음 목표물을 향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강서연의 수사망은 이제 총괄 매니저 최진혁에게로 좁혀졌다. 그가 단독으로 저지르는 비리가 아니라는 것은 명백했다. 그의 뒤에는 분명 더 거대한 몸통이 존재했다. 서연은 그의 꼬리를 밟아 몸통의 정체를 밝혀내야만 했다. 그녀는 청소부라는 자신의 신분을 10분 활용하여 그의 집무실 주변을 맴돌 기회를 만들었다. 복도를 청소하는 척하며 그의 통화 내용을 엿듣고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쓰레기통을 비우며 파쇄된 문서 조각들을 몰래 수집했다. 하지만 최진혁은 예상보다 훨씬 더 신중했다. 그는 중요한 통화는 반드시 밖에서 하거나 암호 같은 단어들을 섞어 썼고 모든 중요 문서는 자신의 서류 가방에 직접 챙겨 다녔다. 서연은 이대로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더 과감한 방법이 필요했다. 그녀는 박선아 회장 측에 초소형 도청 장치를 요청했다. 위험 부담이 큰 작전이었지만 뱀의 심장을 찌르기 위해서는 굴 속으로 직접 손을 넣어야만 했다. 며칠 후 윤 실장이 보낸 사람을 통해 서연은 손톱보다도 작은 최첨단 도청 장치를 손에 넣었다. 이제 문제는 어떻게 저 철옹성 같은 최진혁의 집무실에 저것을 설치하느냐였다. 기회는 의외의 곳에서 찾아왔다. 호텔에서 VIP 고객을 위한 소규모 와인 파티가 열렸고 최진혁은 행사를 총괄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서연은 일부러 그의 동선에 맞춰 와인잔을 가득 실은 카트를 끌고 가다가 실수로 그와 부딪혔다. 와인잔 몇 개가 깨지고 붉은 와인이 최진혁의 비싼 양복 재킷을 흠뻑 적셨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그의 옷을 닦는 척했다. 분노한 최진혁이 소리를 지르며 그녀를 밀쳐내는 그 짧은 순간 서연의 손은 번개처럼 움직여 그의 재킷 안주머니에 도청 장치를 몰래 부착했다. 모든 것은 1초 만에 일어났다. 이런 멍청한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의 고함 소리를 뒤로하며 서연은 임무 완수의 희열을 감추고 유유히 자리를 떠났다. 그날 밤 자신의 고시원 방에서 서연은 이어폰을 낀 채 숨을 죽였다. 도청 장치 너머로 최진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평소에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상사에게 보고하는 부하처럼 굽신거리는 목소리였다. 네, 이사님. 이번 물량은 문제없이 처리했습니다. 자금은 내일 중으로 말씀하신 계좌로 입금될 겁니다. 이사님. 서연은 그 호칭을 놓치지 않았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그는 최진혁의 보고를 받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최 매니저, 일 처리 똑바로 해. 요즘 자네에 대한 말이 좀 들려오더군. 얼마 전 레스토랑에서 있었다는 그 노파 소동 말이야. 쓸데없는 잡음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 텐데. 최진혁은 다급하게 변명했다. 죄송합니다, 이사님. 그냥 정신 나간 노인인 줄 알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와 직책. 이제 범인의 윤곽이 드러났다. 서연은 박 회장에게 연락해 아우라 그룹의 모든 이사급 임원 명단과 프로필을 요청했다. 명단에는 여러 명의 이름이 있었지만 서연의 시선은 한 사람에게서 멈췄다. 그룹의 현 CEO이자 박선아 회장의 유일한 손자 이강준. 그는 그룹 내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고
그의 위압적인 목소리는 도청 장치 너머로 들었던 목소리와 기묘하게 겹쳐졌다. 가설을 확신으로 바꾸기 위해 서연은 직접 확인에 나섰다. 며칠 뒤 호텔에서 그룹 임원 회의가 열렸다. 서연은 회의실이 있는 층의 청소를 자원했다. 유리병 너머로 이강준을 포함한 임원들이 회의를 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청소 카트를 밀며 회의실 앞을 지나는 척하면서 이강준의 목소리와 입모양, 제스처를 유심히 관찰했다. 그가 부하 직원을 질책하는 모습에서 서연은 도청으로 들었던 그 오만하고 냉혹한 권력자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았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최진혁은 단지 실행범일 뿐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자는 바로 CEO 이강준이었다. 박 회장의 가장 가까운 혈육이 그녀의 평생이 담긴 기업을 좀먹는 암적인 존재였던 것이다. 서연은 이 사실을 박 회장에게 보고했다. 전화기 너머로 박 회장의 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손자에 대한 배신감과 슬픔, 그리고 거대한 분노를 담고 있었다. 한편 아우라 그룹의 꼭대기 CEO 집무실에서는 이강준이 최진혁을 앞에 세워두고 차갑게 질책하고 있었다. 자네가 쫓아냈다는 그 노파, 이름을 묻거나 신원을 확인해 봤나? 최진혁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이사님. 그냥 평범한 거지 노인이라. 이강준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멍청한 놈. 세상에 그냥 평범한 건 없어. 그 노파가 내 이름을 알고 있었다며 그게 마음에 걸린단 말이다. 이강준은 아직 그 노파가 자신의 할머니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동물적인 감각이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내부 단속부터 다시 시작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놈들은 전부 잘라버려. 특히 최근에 들어온 신입들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봐. 아주 사소한 불씨 하나가 모든 걸 태워버릴 수 있어. 그는 최진혁에게 시선을 돌렸다. 아, 그리고 청소부 중에 김민지라는 애가 있다지. 며칠 전 자네 옷에 와인을 쏟았다는, 유난히 눈에 띈다는 보고가 있던데 어떻게 생겼나? 최진혁은 서연의 어수룩했던 모습을 떠올리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아주 촌스럽고 어리숙하게 생긴 아가씨입니다. 별다른 특징은. 이강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래? 그래도 모르지. 일단 그 애부터 예의주시해. 아주 작은 실말이라도 잡히면 즉시 처리하도록.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아직 강서연의 정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예리한 의심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확히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네트워크의 심장부가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는 작은 그림자의 존재를 어렴풋이 감지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이강준의 경고는 최진혁의 목에 보이지 않는 족쇄를 채웠다. 그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내부의 쥐새끼를 반드시 잡아내야 했다. 그의 의심은 자연스럽게 강서연, 즉 김민지에게로 향했다. 명확한 증거는 없었지만 이강준이 직접 지목한 인물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다. 최진혁은 섣불리 그녀를 해고하는 대신 덫을 놓아 그녀가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게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며칠 동안 일부러 허술한 모습을 보였다. 야근을 하다가 중요한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퇴근하는 척하거나 재무팀 직원과 복도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장부상 수치가 맞지 않는다는 등의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미끼를 던졌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 바탕화면에 VIP 비자금 리스트라는 이름에 위조된 파일을 만들어 두었다. 그 안에는 가짜 장부와 인물 목록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수족처럼 부리는 보안팀 외주 용역 몇 명을 비밀리에 배치했다. 서연은 최진혁의 이런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의 부자연스러운 행동들은
명백히 누군가를 유인하기 위한 함정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을 겨냥한 덫일 가능성이 높다고 직감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적의 패를 읽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 위험을 감수하고 미끼를 물 것인가, 아니면 안전을 위해 한 발 물러설 것인가. 그녀의 선택은 언제나 같았다. 임무를 위해서라면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 그날 밤 서연은 평소처럼 청소 카트를 밀며 야간 근무에 나섰다. 호텔의 모든 불이 하나둘 꺼지고 고요한 정적이 복도를 감쌌다. 그녀는 최진혁이 퇴근하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의 눈을 피해 그의 집무실이 있는 층으로 향했다. 복도 끝에 숨어 내부를 감시하는 수상한 그림자들을 느끼며 그녀는 덫이 이미 작동하고 있음을 확신했다. 그녀는 일부러 정상적인 청소 동선을 따랐다. 복도를 청소하고 라운지에 쓰레기통을 비웠다. 매복한 자들이 방심하는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마침내 그녀는 최진혁의 집무실 문 앞에 섰다. 전자 도어락은 그녀가 가진 소형 해킹 장비 앞에서 무력했다. 삐빅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그녀는 유령처럼 안으로 스며들었다. 예상대로 컴퓨터는 켜져 있었고 바탕화면에는 노골적인 이름의 파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명백한 함정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초소형 USB 드라이브를 꺼내 컴퓨터에 연결했다. 가짜 파일이라도 그 안에는 적의 의도나 사고방식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들어있을 수 있었다. 파일 복사가 시작되고 진행률을 나타내는 파란색 막대가 빠르게 차올랐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복도 저편에서 여러 개의 거친 발소리가 빠르게 다가왔다. 덫이 발동된 것이다. 서연의 눈이 모니터의 진행률 막대에 고정되었다. 95%, 98%, 100% 복사 완료. 그녀는 번개처럼 USB를 뽑아 주먹에 꽉 쥐었다. 동시에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건장한 남자 2명이 들이닥쳤다. 잡았다. 이 쥐새끼. 그들의 눈에는 경멸과 잔인한 미소가 어리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어수룩한 청소부 김민지는 없었다. 서연의 눈빛은 순식간에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변했다. 그녀의 몸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적인 전투 태세에 돌입했다. 최진혁 매니저가 보자시더군. 곱게 따라오는 게 좋을 거야. 남자가 비웃으며 다가오는 순간 서연은 책상 위에 무거운 스탠드를 집어 그의 얼굴을 향해 힘껏 던졌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주춤하는 사이 서연은 책상 아래로 몸을 날렸다. 그녀는 반대편에서 다가오던 다른 남자의 다리를 향해 의자를 걷어찼다. 중심을 잃고 남자가 휘청거리는 틈을 타 그녀는 문틈을 비집고 복도로 뛰쳐나갔다. 호텔의 화려한 복도는 순식간에 숨막히는 추격전의 무대가 되었다. 비상벨을 울릴 수도 소리를 지를 수도 없는 은밀하고도 치열한 싸움이었다. 그녀는 직원 전용 비상계단을 향해 달렸다. 뒤에서는 거친 욕설과 함께 2명의 남자가 맹렬하게 따라붙었다. 서연은 계단을 뛰어내려가며 난간을 붙잡고 몸을 날려 한 층을 그대로 건너뛰어 착지했다. 추격자들은 상상도 못한 움직임에 잠시 당황했다. 그 틈을 이용해 서연은 호텔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거대한 주방으로 뛰어들었다. 마감 후의 주방은 어둡고 조용했지만 곳곳에 널린 날카로운 조리도구와 뜨거운 조리대는 그 자체로 위험한 무기였다. 서연은 어둠 속에서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활용했다. 그녀는 선반 위에 식용유 통을 바닥에 뿌려 추격자들을 미끄러뜨리고 거대한 냉장고 문을 방패 삼아 몸을 숨겼다가 튀어나와 상대의 관절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라 훈련된 요원의
정교한 제압 기술이었다. 한 명을 간신히 따돌렸지만 나머지 한 명은 끈질기게 그녀를 쫓아왔다. 그들은 세탁실의 뜨거운 증기 속에서 뒤엉켰다. 남자의 완력은 서연보다 훨씬 강했지만 그녀는 그의 힘을 역이용하여 붙잡힌 팔을 빼내고 그의 급소를 공격했다. 남자가 고통으로 몸을 숙이는 순간 서연은 옆에 있던 대형 세탁 카트를 그의 복부를 향해 힘껏 밀어붙였다. 남자는 그대로 벽에 처박히며 정신을 잃었다. 하지만 숨 돌릴 틈도 없이 외부에서 대기하고 있던 또 다른 추격자들이 그녀의 퇴로를 막아섰다. 서연은 지하 주차장으로 통하는 환풍구 통로로 몸을 밀어 넣었다. 좁고 먼지 가득한 통로를 기어가며 그녀는 간신히 추격자들을 따돌리고 지하 3층 주차장으로 빠져나왔다. 유니폼은 찢어지고 온몸은 멍투성이었지만 그녀의 손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USB가 굳게 쥐어져 있었다. 같은 시각 자신의 집무실에서 서연이 빠져나간 텅 빈 의자를 보며 최진혁은 분노에 차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덫은 완벽했지만 사냥감이 상상 이상으로 영리하고 강했다. 그는 즉시 이강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이사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청소부, 보통이 아닙니다. 함정을 파고들었다가 놓쳤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길고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이강준의 분노가 수화기를 뚫고 전해지는 듯했다. 잠시 후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잔인했다. 찾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계집을 찾아내. 그리고 다시는 내 눈에 띄지 않게 깨끗하게 처리해. 이제 게임의 판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은밀한 탐색전은 끝나고 목숨을 건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다. 낡은 유니폼은 벗어던지고 온몸의 상처를 치료받은 강서연은 박선아 회장이 마련해준 새로운 안전가옥에 앉아 있었다. 그곳은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도심 속의 작은 요새였다. 박 회장과 윤 실장의 얼굴에는 무거운 침통함이 어려 있었다. 서연은 지난밤 있었던 모든 일을 담담하게 보고했다. 최진혁의 함정, 숨막히는 추격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처리하라는 이강준의 살인 명령까지. 그녀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USB 안의 데이터는 예상대로 가짜였다. 하지만 서연은 그것이 완전한 실패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 가짜 장부는 이강준의 머릿속을 보여주는 지도와 같습니다. 그가 어떤 방식의 비자금을 선호하고 어떤 유령 회사를 이용하는지 그의 범죄 패턴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끼가 아니라 그의 약점을 드러내는 청사진입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에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기존의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서연의 신분은 노출되었고 적들은 이제 그녀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다. 사냥꾼에서 사냥감으로 입장이 뒤바뀐 것이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눈빛은 밤의 추격전보다 더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비만 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과거의 증거를 찾아 헤맸죠. 이제부터는 공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아우라 그룹의 조직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과거의 흔적을 쫓는 것은 그만두고 우리가 원하는 증거를 그들이 직접 만들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의 발밑에 새로운 함정을 파는 겁니다. 그녀의 새로운 전략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이강준의 끝없는 탐욕을 역이용하는 것, 그것이 계획의 핵심이었다. 우리는 막대한 자본을 가진 해외 투자자를 만들 겁니다. 이 허구의 투자자가 아우라 그룹의 새로운 대규모 리조트 공동 개발 사업을 제안하는 거죠. 이강준이 이 미끼를 물게 되면
그는 사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만 할 겁니다. 즉, 숨겨둔 모든 비자금을 한 곳으로 긁어 모으게 될 거란 뜻입니다. 박 회장의 눈이 번뜩였다. 수세에 몰려있던 상황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역발상이었다. 방어하는 대신 더 큰 판을 벌여 상대를 그 판으로 끌어들이는 전략. 그것은 젊은 시절 그녀가 수많은 위기를 돌파했던 방식과도 닮아 있었다. 그녀는 수십 년간 쌓아온 자신의 인맥과 숨겨둔 자산을 사용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좋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지. 홍콩과 취리히에 내 오랜 친구들이 있네. 그들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유령 투자자를 만들어줄 수 있을 거야. 박 회장의 목소리에 다시금 그룹의 창업주다운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윤 실장 역시 비장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제가 실무를 맡겠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설립부터 투자자 역할을 할 대역 배우 섭외, 그리고 안전한 통신망과 자금 채널 확보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작전은 황금용 골든 드래건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었다. 그들은 이강준의 성향을 분석하여 가장 그럴듯한 미끼를 설계했다. 평소 이강준이 자신의 최대 업적으로 삼고 싶어 했던 제주도 대규모 카지노 복합 리조트 사업, 그것을 공동 개발 사업의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투자자의 정체는 공격적이고 과감한 투자로 유명한 마카오의 은둔형 재벌로 설정했다. 이강준의 허영심과 탐욕을 자극하기에 최적의 프로필이었다. 서연은 기술팀과 함께 작전의 세부 사항을 조율했다. 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시스템을 설계하고 이강준이 비자금을 이동시킬 때 반드시 거쳐갈 수밖에 없는 금융허브에 감시망을 설치했다. 모든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교하게 계획되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비리 조사가 아니었다. 거대한 악의 네트워크를 일망타진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이었다. 며칠 후 아우라그룹 CEO 이강준의 집무실에 한 통의 공식 서한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골든 드래곤 홀딩스. 내용은 제주 복합 리조트 사업에 대한 막대한 규모의 투자 의향서였다. 서한을 읽어 내려가는 이강준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가 꿈에 그리던 기회였다. 자신의 숙부이자 그룹의 실세들을 모두 누르고 명실상부한 그룹의 유일한 지배자가 될 수 있는 발판.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의 머리를 복잡하게 했던 도망친 청소부 따위의 문제는 순식간에 사소한 일로 전락했다. 그의 머릿속은 이제 곧 손에 쥐게 될 천문학적인 돈과 권력에 대한 상상으로 가득 찼다. 그는 비서에게 당장 골든 드래곤 홀딩스 측에 회신을 보내 미팅을 잡으라고 지시했다. 그의 입가에 오만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용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이미 보이지 않는 거미줄에 걸려든 나비에 불과했다. 안전 가옥의 작전실, 거대한 모니터 화면에 미끼를 물었음이라는 메시지가 깜박였다. 강서연과 박선화 회장은 말없이 화면을 응시했다. 그들의 눈빛이 차갑게 교차했다. 이제 막 거대한 연극의 일막이 올랐을 뿐이었다. 작전명 황금용의 첫 번째 연극은 아우라 팰리스 호텔의 최고층 펜트하우스에서 막을 올렸다. 이강준은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공간으로 골든 드래곤 홀딩스의 대표단을 초대했다. 강서영과 윤 실장이 몇 주에 걸쳐 섭외하고 훈련시킨 전문 배우들은 완벽한 마카오의 투자가 행세를 했다. 그들은 이강준의 화려한 접대에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사업 계획의 수익성에 대해서는 집요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대표단의 리더 역할을 맡은 배우는 유창한 영어와 약간의 광둥어 억양이 섞인 한국어로 말했다. 이 대표님, 당신의 비전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비전만으로는 카지노를 지을 수 없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파트너의 확실한 자금력입니다.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금 말입니다. 그의 오만한 태도는 오히려 이강준의 승부욕을 자극했다. 협상은 서연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갔다. 골든드래곤 측은 총 사업비의 51%를 투자하는 대신 아우라 그룹이 먼저 계약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2천억 원을 스위스에 지정된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할 것을 요구했다. 그 계좌는 물론 서연의 팀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함정이었다. 이강준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 이제 이강준은 2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회사의 정상적인 자금으로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결국 서연이 예측했던 그대로 수년간 전 세계에 분산시켜 숨겨두었던 자신의 검은 돈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다. 그의 비밀스러운 전화가 케이맨 제도의 유령 회사, 파나마의 페이퍼 컴퍼니, 마카오의 불법 환전소로 쉴 새 없이 이어졌다. 한편 서연의 작전실에서는 거대한 스크린 위에 펼쳐진 세계 금융지도가 붉은 선들로 복잡하게 수놓아지고 있었다. 이강준이 움직이는 자금의 흐름이 실시간으로 포착되고 있었다. 수백 개의 계좌에서 쪼개져 나온 돈들이 여러 단계를 거쳐 세탁된 후 최종 목적지인 스위스 계좌를 향해 거대한 강물처럼 모여들고 있었다. 서연과 팀원들은 밤을 새워가며 그 흐름을 추적하고 기록했다. 이강준이 거대한 거래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서연은 계획의 2단계를 실행에 옮겼다. 바로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이강준의 가장 충실한 수족인 최진혁이었다. 서연은 자신이 확보했던 호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최진혁이 담당하던 밀수품 거래 중 하나에 익명의 정보원으로 개입하여 차질이 생기게 만들었다. 최진혁이 받아야 할 물건이 세관에 압류되고 그가 챙겨야 할 뒷돈의 일부가 증발해버렸다. 모든 정황은 마치 이강준의 다른 라인에 있는 누군가가 최진혁의 영역을 침범한 것처럼 보이도록 교묘하게 조작되었다. 최진혁은 자신이 누군가의 견제를 받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고 그 배후에 이강준의 의심이 깔려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서연의 공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강준의 또 다른 비자금 관리인에게 내부 감사팀이 당신의 계좌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공포에 질린 관리인은 이강준에게 보고도 없이 자금의 일부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 시도했고 이는 곧바로 이강준의 감시망에 포착되었다. 이강준의 눈에는 이것이 명백한 배신 행위로 비쳤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강준의 집무실에서는 격렬한 다툼이 벌어졌다. 이강준은 밀수품 거래를 망친 최진혁의 무능함을 질책했고 자금 관리인의 배신에 분노를 터뜨렸다. 요즘 당신들 전부 정신이 나갔나? 이 중요한 시점에 사소한 실수도 용납 못해. 내 돈에 손 떼는 놈은 그 누구라도 용서하지 않아. 그의 고함 소리에 최진혁은 모욕감을 느꼈다. 자신은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떠넘기는 듯한 이강준의 태도의 배신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한때는 철옹성 같았던 그들의 범죄 네트워크는 외부의 거대한 미끼와 내부에서 피어나는 불신으로 인해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이강준은 자신의 부하들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되었다. 그는 오직 황금용과의 계약 성공만이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우고 자신의 제국을 완성할 유일한 길이라고 맹신하게 되었다. 마침내 며칠에 걸친 필사적인 자금 동원 끝에 이강준은 약속된 2천억 원을 모두 모았다. 그는 자신의 스위스 비밀 계좌를 통해 골든 드래곤 홀딩스가 지정한 에스크로 계좌로 거액의 이체 명령을 내렸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확신하며 샴페인을 터뜨렸다. 수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검은 돈의 제국이
이제 합법적인 거대 자본으로 화려하게 변신할 순간을 자축했다. 같은 시각 서연의 작전실 모니터에 Transaction Complete 거래 완료라는 메시지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모든 자금이 그들의 통제하에 들어온 것이다. 작전실 안의 모든 팀원들이 조용히 환호성을 질렀다. 서연은 스크린에 찍힌 거대한 숫자를 말없이 응시했다. 그리고 그녀는 곁에 서 있던 박선아 회장을 돌아보았다. 박 회장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다. 서연은 박 회장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끝낼 마지막 결전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회장님, 이제 쇼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무대뿐이었다. 이 모든 진실이 세상에 공개될 화려한 심판의 무대, 아우라 그룹 창립 40주년 기념연회는 대한민국의 밤을 가장 화려하게 수놓고 있었다. 정재계의 거물들, 언론사 사주, 톱클래스 연예인들이 모두 아우라 팰리스 호텔의 그랜드 볼룸을 가득 메웠다. 이곳은 몇 달 전 강서연과 박선아 회장이 거지와 노파라는 이유로 쫓겨났던 바로 그 장소였다. 하지만 오늘 밤 그곳은 심판의 무대가 될 운명이었다. 오늘의 주인공은 단연 이강준이었다. 최고급 턱시도를 차려입은 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수많은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며 자신의 성공을 만끽했다. 그의 곁에는 불안한 기색을 애써 감추고 있는 최진혁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이강준에게 오늘 밤의 연회는 자신의 대관식과도 같았다. 황금용과의 계약으로 그룹의 절대 권력을 손에 쥔 자신이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선포하는 자리였다. 같은 시각 호텔의 지하에 위치한 중앙 통제실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강서연은 수십 개의 모니터 앞에 앉아 볼룸의 모든 영상 및 음향 시스템을 장악한 채 최종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윤 실장은 통신 장비로 외부에서 대기 중인 검찰 수사팀과 조용히 교신하며 작전 개시 시각을 조율했다. 그리고 또 다른 대기실, 박선아 회장은 기품 있는 검은색 드레스 차림으로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연약한 노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거대한 제국을 세운 창업주의 위엄과 결단만이 서려 있었다. 연회가 절정으로 치닫고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이강준이 무대 위로 올라섰다. 모든 조명이 그에게로 집중되었다. 그는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아우라 그룹의 빛나는 미래에 대해 연설하기 시작했다. 정직, 신뢰, 혁신과 같은 위선적인 단어들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는 연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곧 있을 거대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암시하며 자신의 능력을 과시했다. 그는 샴페인 잔을 높이 들었다. 아우라의 영원한 영광과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건배. 수백 명의 손님들이 모두 잔을 드는 그 순간이었다. 서연이 키보드의 엔터키를 눌렀다. 신호가 떨어졌다. 그랜드 볼룸의 모든 조명이 일순간에 꺼지며 암흑이 찾아왔다.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거림으로 가득 찼다. 잠시 후 무대 중앙의 거대한 스크린과 벽에 걸린 모든 모니터가 동시에 섬광처럼 켜졌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아우라 그룹의 화려한 로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몇 달 전 비에 젖은 초라한 모습의 서연과 박 회장이 최진혁에게 멱살을 잡힌 채 레스토랑에서 쫓겨나는 고화질 사진이었다.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밝혀 있었다. 장내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혼란에 빠졌다. 이강준과 최진혁의 얼굴은 하얗게 굳어버렸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사진이 사라지자 이강준의 목소리가 볼룸 전체에 울려 퍼졌다. 최진혁에게 불법 자금의 이동을 지시하는 비밀 통화 녹음 파일이었다. 뒤이어 지하 주차장에서 최진혁이 조폭으로 보이는 인물들과 은밀하게 서류 가방을 주고받는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사람들의 입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화면은 곧 복잡한 도표로 바뀌었다. 수십 개의 해외 계좌에서 빠져나온 2천억 원의 자금이 어떻게 세탁되어 스위스의 한 계좌로 모이는지를 보여주는 자금 흐름도였다. 그리고 그 거대한 거래의 최종 이체 명령서에는 이강준의 디지털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계집을 깨끗하게 처리해라고 말하는 이강준의 싸늘한 목소리가 연회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모든 것이 폭로되었다. 완벽한 증거들이었다. 볼룸은 이제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강준은 무대 위에서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의 화려했던 세계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때 연회장 뒤쪽에서부터 무대를 향해 하나의 조명이 길을 비췄다. 그 조명 아래로 박선화 회장이 천천히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 나왔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전설로만 남아있던 아우라 그룹의 창업,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사건이었다. 그녀는 계단을 올라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리고 넋이 나간 손자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볼룸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40년간 신뢰와 정직이라는 반석 위에 아우라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내 손자는 그 성을 범죄자들의 소굴로 만들려 했습니다. 오늘 그 모든 과오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진정한 아우라 그룹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녀의 선언이 끝남과 동시에 굳게 닫혀 있던 볼룸의 문이 활짝 열렸다.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무대로 직진하여 멍하니 서 있는 이강준과 최진혁의 앞에 체포 영장을 제시했다. 이강준 씨, 당신을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강준의 얼굴에 떠올랐던 오만한 미소는 이제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수사관들의 손에 이끌려 무대 아래로 끌려 내려갔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밖에서 대기하던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져 나왔다. 박선화 회장은 무대 위에 홀로 서서 자신의 진실이 만들어낸 거대한 혼돈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거짓의 밤이 끝나고 마침내 정의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연회장의 혼란은 박선화 회장의 차분한 한마디에 서서히 가라앉았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충격에 빠진 손님들과 쉴 새 없이 플래시를 터뜨리는 기자들을 향해 담담히 말했다. 오늘 아우라의 몸속에 있던 암세포를 도려냈습니다. 과정은 고통스러울 것이나 반드시 필요한 수술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련을 딛고 더 깨끗하고 강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그 모습은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는 리더의 품격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윤 실장과 미리 준비된 충성스러운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현장을 통제하고 이강준의 잔당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자산을 빼돌릴 틈을 주지 않았다. 중앙 통제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강서연은 조용히 자신의 장비를 챙겼다. 기폭 장치를 누른 공작원은 이제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져야 할 시간이었다. 그날 밤 이후 대한민국은 아우라 게이트라는 거대한 스캔들에 휩싸였다. 검찰의 수사는 강서연이 제공한 완벽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급물살을 탔다. 처음에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이강준과 최진혁은 자신들의 비밀 계좌에 꽂힌 2천억 원의 이체 내역과 살인 교사, 녹취 파일 앞에서 결국 무너져 내렸다. 특히 이강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버림받았다고 느낀 최진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가명을 조건으로 이강준이 구축했던
거대한 부패 커넥션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의 자백을 시작으로 정관계, 로비리스트,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 밀수품 거래 등 아우라 그룹을 중심으로 뻗어있던 검은 네트워크의 실체가 속속들이 드러났다. 관련자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대한민국 사회는 연일 터져나오는 충격적인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법의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박선화 회장은 아우라 그룹의 재건이라는 또 다른 전쟁을 시작했다. 그녀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만장일치로 그룹 회장직에 복귀했다. 그녀의 첫 번째 업무 지시는 그룹 전체에 대한 고강도 외부 감사였다.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그녀의 의지에 이강준 시절의 임원들은 공포에 떨었고 비리에 연루된 자들은 스스로 옷을 벗거나 감사팀의 칼날에 잘려나갔다. 하지만 그녀의 개혁은 단지 처벌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전 직원이 모인 강당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지난 과오에 대해 깊이 사과하며 앞으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과 성과 보상 체계를 통해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직원이 존중받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에 직원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다. 어느 날 오후 박 회장은 수행원도 없이 호텔의 지하 직원 휴게실을 찾았다. 그녀는 그곳에서 청소 반장인 오 여사를 만났다. 오 여사는 갑작스러운 회장의 방문에 어쩔 줄 몰라 했다. 박 회장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오 반장, 그동안 굳은 자리에서 묵묵히 회사를 위해 애써줘서 정말 고맙소. 내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곳에서 당신 같은 분들이 아우라를 지탱하고 있었구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오 여사를 호텔의 총괄 하우스키핑 매니저로 승진시켰다. 이 파격적인 인사는 아우라 그룹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몇 달에 걸친 재판 끝에 마침내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주범 이강준은 수천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살인교사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판결을 듣는 그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수사에 협력한 최진혁 역시 감형을 받았지만 십수년의 중형을 피할 수는 없었다. 박선화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TV 뉴스를 통해 손자의 판결 소식을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자의 기쁨 대신 혈육의 파멸을 지켜봐야만 했던 한 인간의 깊은 슬픔과 고뇌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TV를 껐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리고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했다. 내부 고발자라는 익명 뒤에서 강서연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가 완벽하게 완수되었음을 확인했다. 거대한 부패 조직은 와해되었고 범죄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아우라 그룹은 이제 정도를 걷는 기업으로 거듭날 기회를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다. 박 회장은 동이 트는 새벽 자신의 집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밤새 내리던 비가 그치고 먹구름 사이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아우라 그룹에 다시 찾아온 새로운 새벽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진정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반년의 시간이 흘렀다. 아우라 그룹은 박선화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부패의 고름을 짜낸 자리에는 새로운 희망의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과거의 불안함 대신 활기가 넘쳤고 고객들의 신뢰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다. 아우라 팰리스 호텔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이제 건강하고 따뜻한 온기가 흐르고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강서연은 박 회장의 개인 저택을 찾았다. 더 이상 남루한 위장도
긴박한 작전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본래 모습, 단정하고 지적인 국가요원의 모습으로 박 회장의 앞에 섰다. 박 회장은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는 정원의 찻상에서 그녀를 맞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회장과 조력자가 아닌 생사를 함께 넘나든 동지이자 오랜 친구 같은 편안함이 감돌았다. 아가씨 덕분에 내 평생의 노력이었던 아우라를 지킬 수 있었네. 이 늙은이의 마지막을 명예롭게 만들어 주었어. 박 회장은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감사를 표했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러니 이제 나와 함께 아우라를 이끌어가지 않겠나? 내가 아가씨를 위해 부회장 자리든 감사실 총책임자 자리든 그 어떤 자리라도 만들어주겠네. 나와 함께 새로운 아우라의 역사를 써 내려가세. 그것은 누구라도 거부하기 힘든 파격적이고 매력적인 제안이었다. 서연은 잠시 흔들렸다. 자신이 직접 바로잡은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지켜보고 싶은 마음, 그리고 자신을 진심으로 믿어주는 박 회장의 곁에 머물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이 교차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자신의 길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미소로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 자리는 이곳이 아닙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세상에는 아직 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곳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2, 제3의 아우라 게이트가 될 수 있는 부패의 씨앗들이 자라고 있죠. 저는 그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 싸우는 것이 제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임무에 대해 털어놓았다. 자신이 아우라 그룹에 잠입했던 것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거대한 돈 세탁 조직을 추적하는 과정의 일부였음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회장님을 만난 것은 예상치 못했던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음을, 그녀는 복수심에 불타는 피해자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정의를 위해 싸우는 이름 없는 전사였다. 박 회장은 서연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아쉬움과 함께 깊은 존경심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서연이라는 젊은 영웅의 더 큰 뜻을 이해했다. 이 작은 세상의 가두기에는 너무나 크고 강한 날개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서연을 붙잡지 않았다. 대신 따뜻하게 그녀의 손을 다시 한번 꽉 잡아주었다. 알겠네. 아가씨의 길을 내가 막을 수는 없지. 대신 이것 하나만은 약속해주게. 무슨 일이 있든 어떤 위험에 처하든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게. 이 박선아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아가씨를 지켜줄 테니 이곳은 언제나 아가씨의 집이고 나는 언제나 아가씨의 편일세.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비 내리던 차가운 밤에 시작된 기묘한 인연은 이제 사업 파트너를 넘어선 깊고 굳건한 유대로 완성되었다. 서연은 저택을 나섰다. 가을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로 부서져 내렸다. 그녀는 다시 수많은 인파 속으로 스며들어 평범한 도시의 풍경 일부가 되었다. 그때 그녀의 주머니 속에서 작은 진동이 울렸다. 암호화된 메시지였다. 새로운 임무, 좌표 전송. 그녀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짧게 답장을 보냈다. 이동 중. 그녀의 얼굴에 다시금 냉철한 요원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만났던 한 사람의 온기, 함께 정의를 바로 세웠던 기억이 그녀의 마음 속에서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앞길을 비춰주고 있었다. 진정한 힘은 언제나 가장 평범한 모습 뒤에 숨어 있고, 위대한 변화는 때로 차가운 빛 속에서 내미는 작은 친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그녀의 새로운 길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